한강 베낀다고 14억 유로나 쓰셨는데 그거 다 물거품 된 거 아닌가요? 여기 막 파리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강을 비교하러 한국에 입국한 기자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연신 감탄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가 보고 느낀 바가 무엇인지 오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맨하튼에 살고 있는 마야라고 합니다. 우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국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라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국제사회부에서 근무하는 기자인데 이번에 올림픽 관련 취재를 위해 정말 극적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제가 파리 담당 기사를 써야 해서 파리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간절하게 빌면 이루어진다고 기적적으로 한국에 다녀왔죠. 서두에 한국 덕을 많이 봤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한국 기업의 주주거든요. 아참 한 주만 있어도 주주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들 어마어마하게 자산을 증식한 사람이 있는 반면 끝물에 주식에 들어가 내리막길만 보고 손절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후자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간 모아왔던 주식들을 다 손절하고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한 기업에 베팅을 했어요. 사실 이건 도박이라기보다 전 진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불닭볶음면 유행 때문이었죠. 저는 그 유행을 보고선 삼양에 크게 베팅을 했고 삼양의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덕에 그동안 손해봤던 금액은 다 회복하고 이제 제 계좌엔 빨간불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소중한 월급을 불려주는 한국 기업의 주주로서 한국에 꼭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제가 한국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파리 올림픽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희 보도국은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야근은 그냥 기본 옵션인데다 회의도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그날 국장님께선 잔뜩 심각한 표정으로 올림픽 이거 제대로 되겠냐며 걱정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프랑스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올림픽을 준비하냐며 말들이 많았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친환경 올림픽이랍시고 선수들 숙소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선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반면 콘돔은 30만 개나 준비해두다니 파리올림픽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센강이었어요. 프랑스가 좀 많이 욕심이 나는지 개회식과 철인 3종 수영 종목 오픈워터 스위밍을 센강에서 치른다는데 센강 더러운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프랑스 딴에는 한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 수질을 개선한 걸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며 7년간 14억 유로나 쏟아부어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엉망이죠. 이미 쓰레기와 오물, 박테리아와 대장균으로 오염된 상황에서 입수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며 심지어 센강에서 수영하겠다는 파리 시장과 마크롱 대통령의 말에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이 그날 똥오줌을 쌀 거라며 중국 사람들처럼 시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장님은 다른 나라 취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프랑스와 한국에 신경 써서 각각 취재를 진행하라고 하셨죠. 국장님은 한국엔 도대체 어떤 저력이 있길래 프랑스가 14억 유로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된 걸 되게 한 거냐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기사를 쓰자고 하셨죠. 사실 국장님은 한국에 대해 엄청 관심이 많은 편이세요. 한국과 관련한 기사가 나갔다 하면 히트를 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시청자들이 시청률과 실시간 검색어로 반응을 보이니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새로운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국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였죠. 제 계좌를 파란불에서 탈출시켜준 불닭의 나라 한국을 가보는구나 싶었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장님께 달려가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죠. 한국 기사가 물론 흥행하는 편이긴 했지만 파리 올림픽이니만큼 프랑스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국장님은 이미 내정자가 정해졌다며 단칼에 파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국장님께 간 건데 도대체 그 사이에 누가 제 자리를 빼앗았나 싶어 살짝 짜증이 났어요. 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아쉬웠죠. 탕비실에서 아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얼음을 아득바득 씹어먹고 있는데 마침 저와 친한 촬영 감독인 제이크가 들어왔습니다. 감독님이랑 친해진 계기도 전부 주식 때문인데 제이크도 제가 추천한 삼양 주식이 대박을 치면서 저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거든요. 감독님은 이번에 한국 가는 거 왜 신청 안 했냐고 한국에 에이미랑 가게 됐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정된 사람이 에이미 선배구나 싶었습니다. 에이미 선배는 완전 엘리트 출신으로 국장님의 총애를 받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국장님이 먼저 선배에게 제안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에이미 선배랑 비교해서 내가 이길 수나 있겠냐며 한국 잘 다녀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고사하고 파리 시장님만이라도 인터뷰를 딴다면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시장님이 자주 가신다는 식당 앞에서 뻗치기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제 취재원이 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은 파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영상으로 제발 파리에 오지 말아달라고 강력 요청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유명 유튜버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엄청난 속도로 파리 올림픽에 반대하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먼저 취재해야겠다 싶어 파리에 살고 있는 유명 유튜버 실비아와 컨택을 시도했어요. 센강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죠. 실비아와 만나기 전 저는 센강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설마 조금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7년간 14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는데 그 돈은 그냥 증발해버린 걸까 싶을 정도로 센 강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웠습니다. 저 물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 싶었어요.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달 검사 결과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되었고 비가 오면 센 강의 오염도가 더 심해진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라 센 강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 경기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시장도 경찰청장과 23일 날 수영하겠다 해놓고는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선거가 끝난 다음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인 거겠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은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센 강 촬영을 마무리할 때쯤 실비아와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갔고 실비아는 오히려 이런 취재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센 강 근처를 따라 걸으며 파리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화난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파리가 전혀 올림픽을 개최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어요. 파리 당국은 대학생 기숙사를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올림픽 기간이면 아마 파리 주요 관광지의 소매치기가 더 들끓을 것이고 이를 틈타 파업을 하는 곳도 많아질 수 있다고 했죠. 파리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올림픽과 맞물려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광지로서의 파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행사를 하냐며 반감을 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 때문이라고 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지하철 비용은 85%, 버스 비용은 2배 더 올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지하철이 올림픽 때문에 2배 가까이 오른다고 하니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분노한 실비아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저는 파리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약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텐데 파리 지하철 역시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석구석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고 안 좋은 냄새가 역사를 뒤덮고 있었죠. 촬영 감독님과 한숨을 쉬고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마저 촬영하자는 얘기를 나누던 찰나 갑자기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한국으로 촬영을 떠났던 제이크였어요. 제이크는 전화로 다짜고짜 제가 진짜 운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는데 제이크의 설명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이크는 에이미 선배와 함께 한국에 촬영하러 떠났는데 그만 에이미 선배가 발을 헛디뎌 꼼짝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일단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대타로 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얼른 국장님께 연락하라는 거였죠. 저는 제이크에게 후다닥 고맙다고 말을 하고는 바로 국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리 촬영이 끝났으니 제가 한국 촬영을 대신 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감독님께 우리 지금 쉴 때가 아니라고 얼른 마무리 촬영하고 저는 내일 새벽에 바로 한국으로 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국장님 결제도 나지 않았지만 냅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는 감독님과 함께 선수용 숙소를 촬영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선수용 침대는 일본 도쿄올림픽에 사용했던 것보단 업그레이드 되었다는데 불편하다는 선수들의 지적 때문이었는지 크기가 약간 커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선풍기로 더위를 버텨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상기후가 발생하기 전 파리의 평균 기온은 섭씨 최고 26도 정도였는데 최근 이상고온으로 작년 7월은 43도까지 올라갔죠. 건물 간 공기순환을 촉진하는 배치와 건물 크기를 다양화해 자연 냉각을 한다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치가 겨우 6도 낮은 정도였어요. 43도라면 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 내부 기온은 37도라고 볼 수 있죠.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고수하고자 선수들에게만 이 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게 하자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감독님과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에이미보다 빨리 전화가 왔냐며 바로 한국까지 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 테니 다른 사람 시켜도 되니까 그냥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죠.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감독님은 미국으로 가실 텐데 제가 제이크와 함께 한국 촬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잠깐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그럼 다녀오라고 하셨죠. 제가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촬영 감독님께선 한국 가는 게 그렇게 좋냐며 어쨌든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감독님께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앞당겨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내에서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2024년 프랑스의 기술로도 안 되는 걸 그 옛날 1988년에 한국에선 어떻게 가능한 걸까? 감히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기술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그때 당시 한국보다 지금의 프랑스가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기자 정신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내렸고 제이크가 나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제이미 선배와 전화를 했는데 선배는 바로 와이파이로 영상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전화는 어차피 끊길 텐데 그냥 전화로 얘기하지 싶었지만 이유가 있겠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제이미 선배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인터뷰 요청을 해두었으니 바로 약속 장소로 이동하라고 했고 저녁엔 한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촬영하고 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배와 전화를 하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걸으면서 전화를 했는데 영상 전화가 하나도 끊기지 않더라고요. 선배는 한국은 와이파이나 통신이 어디서든 잘 연결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라고 했어요. 전화나 메시지보단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더 알기 쉬우니 영상통화를 걸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인터넷이 속 시원하게 잘 되는 건 처음 봤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제이크는 촬영 감독으로 진짜 여기저기 다 불려가 봤지만 한국 인터넷 속도는 따라올 곳이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지하철 가면 더 놀랄 거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서는 바로 택시를 불러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님의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했어요. 바가지 씌우려고 그런 건지 경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싶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경로가 바뀌니 참지 못해 아저씨께 번역기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가달라고 얘기했어요. 아저씨는 번역기를 듣고 의아한 눈치셨어요. 번역이 잘못돼서 못 알아들은 건가 싶었지만 이 번역기는 어디서든 안 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제대로 알아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긴 싫었지만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아저씨께선 이제야 이해하셨다는 듯 빵 터지셨죠. 그러곤 제 휴대폰 번역기를 가지고 가시고는 몇 마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저는 얼굴이 시뻘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려고 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준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착 예정 시간으로 보이는 칸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저는 아저씨께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유심히 살펴봤죠. 사실 외국에서 길을 찾을 땐 무조건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데 한국 내비게이션과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단속 카메라의 위치나 규정 속도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려주는데 아저씨 말대로 막히는 길을 피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죠. 구글 지도에선 오직 가는 길과 소요 시간만 알려줄 뿐이거든요. 한국의 흔한 택시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하고 난 후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제서야 깜빡 잊은 한 가지를 발견했죠. 통역해 주실 분을 구해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번역기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급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급히 에이미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났다고 혹시 통역 따로 안 구해 놓으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에이미 선배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죠. 걱정할 게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배는 그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통역이 하나도 필요 없을 거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렇지 통역이 없어도 되나 불안해하며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멀리서 오셨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만나자마자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물었고 그분은 잘하진 못한다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대답하셨죠. 저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88 올림픽 때 한국이 어떻게 수질을 개선했는지에 대해 얘기하려면 꽤나 복잡한 단어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스몰 토크 정도 하는 사람과 대화가 이어질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분께 좀 따지고 싶었어요. 분명 잘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죠. 나중에 인터뷰 후에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못한다고 하셨는지 물어보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실력이 보통이라는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에 한 번, 이분의 겸손한 태도에 두 번 놀라고 말았어요. 아무튼 유창한 영어 실력 덕분에 인터뷰는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강은 1960년 이전만 해도 매우 깨끗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한강의 수질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강물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정부는 한강 개발 사업을 통해 한강에 댐을 설치해 수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올림픽대로를 착공해 공항에서 잠실 주경기장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국가 주도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 상류를 그린벨트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오염 유입을 차단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사실 그 정도의 노력은 프랑스에서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반문하자 그분께선 사실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저는 두 눈을 번쩍이며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하지만 막상 그 비결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바로 시민들 때문이라는 거였죠. 시민이 무슨 대수라고 그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자 그분께선 절대 시민들의 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시민들이 똘똘 뭉쳐 환경파수꾼을 자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직접 나서서 한강 근처를 청소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죠.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강도 지금 생강이랑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생강도 지금 그렇게 더러운데도 오히려 시민들이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쌀 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지 않냐고 했어요. 게다가 그렇게 더럽게 쓰는 사람은 바로 파리 시민들이라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서울과 파리 시민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더 찾았죠. 한국 사람들은 88 올림픽 개최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힘을 합쳐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파리 사람들은 되려오지 말라고 영상까지 만들어 올리고 있었죠. 답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는 마무리되었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갑자기 제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원래 메일을 주고받았던 에임이라는 분은 왜 안 오셨냐고 했죠. 저는 한국엔 도착했는데 다리가 심하게 삐어서 걷기가 불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혹시 시간이 되면 한의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정형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매일 몇 통 주고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주는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느끼며 제이크와 한강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제이크가 막 택시를 잡으려는데 저는 지하철로 한번 가보자고 했죠. 파리 지하철 요금 인상하는 것 때문에 파리 사람들 민심이 엉망인데 한국 지하철은 어떤지 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제이크에게 바로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사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지하철은 프랑스의 지하철과 비교도 안 되게 넓고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선이 도시 곳곳에 이어져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것만 타더라도 서울 어느 곳이든 편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지하철을 탈 때부터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자동문이라 편하게 탈 수 있었는데 파리 지하철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리로 문을 열어야만 하죠. 가끔 파리 관광객 중에는 지하철 문을 열지 못해서 지하철을 못 타거나 못 내리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서서히 움직이는데 저는 압도적인 차이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을 탈 때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아무래도 과거의 기술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급출발과 급정거가 상당히 잦고 터널을 이동할 때 급커브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서울 지하철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운행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쾌적한 운행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이크가 선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제이크가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나 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한국이라도 여긴 지하인데 영상통화가 터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 진짜 귀신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영상통화가 생생하게 이어졌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막 인터뷰가 끝났고 한강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죠. 선배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와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잘 터지는 휴대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고 한강을 바라보는데 정말 상쾌했어요. 그 어디에도 냄새가 나지 않았고 길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다 한국 사람들의 자기 영토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이크와 동시에 가슴 벅 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저희 둘이 주주로 있는 삼양의 불닭볶음면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 인기 있는 라면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도저히 주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라면을 가지고 오는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엔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고른 라면을 기계에 올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희는 생각할 것도 없이 불닭볶음면이었고 뭘 고를까 고민하는 외국인들에게 되려 추천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이크와 벤치에 앉아 각자 불닭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평화롭고 여유로울 수 있다니 생강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경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화에서만 보는 파리를 떠올리며 이런 느낌을 바랄 텐데 정작 영화 같은 곳은 바로 서울의 한강이었죠. 늦은 시간까지 한강 근처에서 쉬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한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한강을 아끼고 사랑하며 곁에서 즐기는 시민들 덕분이라는 걸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마치 서울 시민들처럼 밤에 한강을 여유롭게 즐기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에이미 선배를 만나러 갔고 인터뷰했던 분께서 추천해주신 한의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선배는 오늘 밤이면 떠날 텐데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볼까 하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죠. 한의원 분위기는 굉장히 독특했는데 저도 이런 곳은 처음이라 양해를 구하고 선배가 시술하는 걸 같이 구경했죠. 한의원이란 곳이 어떨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선배가 아픈 곳을 설명하자 한의사 선생님께선 갑자기 긴 바늘을 꺼내더니 선배의 발을 찌르려고 했어요. 저희는 기겁해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했죠. 한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며 침치료라고 치료 방법의 일환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배의 발에는 5개의 침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잔뜩 긴장하며 맞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말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침을 다 놓으시더니 한번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아니, 방금 절뚝이며 들어온 사람을 걸어보게 하다니 무슨 속셈이지 싶었지만 선배의 반응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배는 전혀 절뚝이지 않았으며 훨씬 안 아프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 방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가 있다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한의원을 그대로 미국에 열고 싶었죠. 아무튼 선배는 침 치료가 끝난 다음엔 침이 꽂혀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개운해진 다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흰 모두 한국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며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하철도 같이 기사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선배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게다가 취재 결과를 보고 국장님께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하셨고 파리의 센강과 한국의 한강을 주제로 칼럼까지 쓸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자마자 한강의 기적을 꼭 널리 알리는 글을 써야겠다 다짐하고 지금은 글을 구성하는 중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수많은 한국분들을 존경하고 저는 다음에 여행으로 한국에 가서 더 재밌게 즐기고 올게요. 오늘 마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한국인의 저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뭐라든 잘 뭉치고 위기에 강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지행 뭐 별거 있나요?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은걸요. 파리지행 코도 납작 눌러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한껏 콧대가 높아지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어깨 으쓱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